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폴 오스터를 좋아하시나요? 미국의 작가, 소설가 폴 오스터요. 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가 폴 오스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친구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할 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폴 오스터를 좋아하게 됐죠. 그 친구가 굉장히 멋있는 친구였는데요. 역사를 전공하고 영화를 좋아했던 이 친구는 영화 잡지 키노에서 일을 하다가 시내 21에서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면서 연락을 뜨문뜨문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친구가 폴 오스터의 유작인 바움가트너의 출판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이 친구와 저의 접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동시에 폴 오스터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접점이 아마 영화 스모크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영화죠. 하비 키틀이 주연하고 웨인 왕이 감독했던 영화인데요. 이 스모크의 시나리오를 폴 오스터가 썼어요. 폴 오스터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스모크에도 작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내를 잃은 후에 글쓰기를 포기하고 방황하는 작가가 나와요. 저는 폴 오스터의 소설들보다 이 영화를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폴 오스터가 쓴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을 때도 저에게 폴 오스터는 좋은 작가이지만 최애는 아닌 그런 작가였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지만 최애는 아닌 그런 느낌? 고백하자면 제가 사놓고 책장에만 꽂아둔 폴 오스터의 책들도 몇 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폴 오스터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되돌아보면 하나는 영화 스모크가 너무 좋았던 것, 또 하나는 굉장히 멋진 친구가 폴 오스터를 좋아했던 것,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세 번째 이유를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책 바움가트너가 참 좋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폴 오스터를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묵직하고 단단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이 정도는 돼야 나의 유작이라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온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폴 오스터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 1주기를 기념하면서 출판된 유작 바움가트너입니다. 폴 오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쩌죠? 바움가트너를 읽으면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간만에 소설로 돌아온 보이스 플러스입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바움가트너를 만나러 가볼게요. 바움가트너, 폴 오스터 지음, 정영목 옮김, 열린 책들. 폴 오스터. 폴 오스터가 어떤 마음으로 바움가트너를 썼을지 짐작해 보려면 그의 말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려면 폴 오스터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폴 오스터는 세계적인 소설가예요. 현대 미국 문화의 거장,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우리 시대의 작가, 가장 훌륭한 문장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폴 오스터의 명성을 끌어낸 책, 뉴욕 3부작이 유명하고요. 달의 궁전,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빵 굽는 타자기 같은 책들이 있어요. 폴 오스터의 역작이라고 칭해지던 4321 같은 작품이 있고요. 이 책들은 전부 현재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인 폴 오스터는 작년 2024년 4월 30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말년이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졌거든요. 폴 오스터가 세상을 뜨기 3년 전이죠. 2021년에 생후 10개월이었던 손녀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이 아기를 부검했더니 체내에서 성인도 쓰러질 만큼의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었죠. 손녀가 죽고 난 이듬해 22년에는 마약 중독자였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같은 해 이렇게 큰 상실을 겪은 후에 폴 오스터는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생애 가장 힘들었을 시기,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음이 정말 아팠던 시기에 써내려간 책,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필을 마무리한 책이 바로 이 책 바움가트너예요. 미국에서는 2023년 10월에 출간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올해 4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에 맞춰서 책이 출간됐습니다. 지금 책을 예약하시거나 구입하시면 작가의 사인이 담긴 초판본에다가 특별 제작한 포스터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책 제목인 바움가트너는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가트너가 정원사라는 뜻이죠. 우리의 주인공 바움가트너는 기억의 정원을 걸으면서 나무에서 뻗어나간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살피듯이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요. 그 과정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폴 오스터 자신이 상실의 고통을 겪은 후 써내려간 이 작품의 주인공 바움가트너 또한 지금 상실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움가트너는 아내인 애나를 잃은 지 10년이 되고서도 아직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움가트너. 바움가트너의 등장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2층에서 글을 쓰다 말고 1층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남자.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꽤나 글 좀 읽은 지식인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는 짓을 보면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약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분명히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닌 설정인가 보다, 어디가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바움가트너는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깜빡하고 냄비에 불을 켜두었다가 깜빡하고 그 불에 올려둔 냄비가 타고 있는 걸 보고 놀라서 냅다 손으로 집어들었다가 뜨거운 냄비를 집어던지고 손을 찬물에 담갔다가 누이한테 전화해야지 라고 다시 생각했다가 집안일을 봐주는 아주머니인 플로레스 부인의 딸 아이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아요.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빠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2개 잘렸어요 라면서 막 울먹거리고 바움가트너는 아이를 잘 달래줍니다. 다시 누이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마침 책 배달이 오고 책을 배달해주는 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가 받아준 책은 또 옆에 허리까지 쌓아두고 계량기를 점검하는 남자가 찾아오니까 같이 계량기를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가다가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요. 아, 정말 정신없는 할아버지네 라고 생각했다가 이 모든 일들이 아내의 죽음을,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32페이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반짝이는 눈의 소녀. 그녀는 그때 18살이 되지 않았고 그 동네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고 그저 상대가 있는 쪽을 흘끔거리는 눈길이 2번 오갔을 뿐이다. 그렇게 서로를 재보면서 둘 사이에 뭔가가 시작된다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잠재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검토해보았고 그런 뒤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작은 미소, 그에게서 흘러나온 작은 미소. 하지만 그게 다였다. 그녀는 9월의 오후 속으로 나갔고 소심남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얼간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가 이 볼품없는 알루미늄 냄비를 샀는데 고작 10센트 주고 산 이 냄비는 그 뒤로 오랜 세월 그와 함께 있다가 마침내 오늘 아침 소멸하고 말았다. 혹시 큰일을 겪어보셨어요? 너무나 큰 이별, 상실, 가족과의 헤어짐이라던가 혹은 사고나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다던가 아니면 황망한 부고를 받는다던가 하는 일이요. 그럴 때 완전히 기억이 뒤죽박죽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바움가트너가 이렇게 정신없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바움가트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빛을 빛내는 몰리에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꾸해주고 내가 저 계량기 검침원 때문에 넘어졌어 라고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엄마가 오늘 못 가신대요 하면서 전화한 아이에게 믿음직스러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바움가트너는 슬프지만 다정한 사람인 거죠. 12페이지.
바움 가트너의 눈에 잘린 손가락 2개가 바닥에 톱밥 더미로 떨어지는 게 보인다. 피부가 벗겨지고 속이 드러난 손가락 밑동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인다. 플로레스 씨가 내지르는 비명이 들린다. 마침내 그가 말한다. 걱정하지 마, 로지타. 끔찍한 사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있어. 아버지 손가락을 손에 다시 붙일 수 있고 내가 가을에 다시 학교에 다닐 때면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실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약속하마. 아이가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으로 떠난 뒤 돌처럼 단단한 절대적 공황 상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움 가트너는 10분 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대화가 끝날 때쯤 달래는 말로 아이에게서 웃음 비슷한 것을 끌어낼 수 있고 마침내 전화를 끊고 나자 웃음이라 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웃음이 그에게 계속 남아있다. 그게 오늘 하루 동안 그가 성취해낼 수 있는 단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환지통. 작가는 등장인물의 일정 부분 스며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물과 공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소설의 주인공이 저자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바움 가트너가 저자의 분신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어쩌면 죽은 아내, 애나 또한 작가의 또 다른 분신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거침없이 도전하는 성격의 애나, 파도가 거친 날에도 그 파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애나, 누구보다도 달리기를 잘했던, 지기 싫어하던 애나, 컴퓨터 대신에 타자기를 쳐서 작업을 했던 애나. 애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아름답죠. 애나는 바움 가트너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움의 대상이자 이상향인 동시에 더 이상 구겨지지 않는 이상적인 정체성, 내가 그랬다면 참 좋았을 사람, 폴 오스터가 추구하는 또 다른 분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란 얼마나 애틋한 사람일까요? 분신은 나의 다른 몸, 나와 같은데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신 같았던 애나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바움 가트너는 환지통에 대해 연구합니다. 환지통은 몸의 일부가 절단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잘려나가서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말해요. 바움 가트너는 애나가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사지가 잘려나가는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고통이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37페이지. 그날 오후 신들은 아직 젊은 자아가 왕성한 힘을 내뿜고 있던 아내를 그에게서 탈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의 팔다리가 몸에서 뜯겨나갔다. 4개 전부, 팔 둘과 다리 2개가 모두 동시에. 머리와 심장이 그 습격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저 삐딱한 마음으로 희죽거리기나 하는 신들이 그에게 그녀 없이 계속 살아가도 좋다는 의아스러운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인간 그루터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었던 반쪽을 잃어버리고 반쪽만 남은 사람인데, 그래, 사라진 팔다리는 아직 그대로이고 아직 아프다. 너무 아파서 가끔 몸에 당장이라도 불이 붙어 그 자리에서 그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67페이지. 바움 가트너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싶어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부분은 죽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 모든 것이 냄비가 그을리고 그가 층계에서 굴러떨어지던 날 금이 가고 쪼개져 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에 그와 함께 있었다. 가까운 곳, 때로는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그러나 늘 시야 바로 너머에 잠복해 있었다. 그러다 4월의 그 불행한 오후에 그가 부엌 테이블 의자에 앉아 바닥에 놓인 시커매진 달걀 삶는 냄비, 그가 굳이 없애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물건을 보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로 튀어나왔고 그는 애나와 함께 표류하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는 대신 그녀를 걷어차버렸다. 산다는 건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고통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죽은 자식을 애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죽은 부모를 애도하는 자식,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여자,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남자를 떠올리며 이들의 고통이 신체 절단의 후유증과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해 본다. 사라진 다리나 팔은 한때 살아있는 몸에 붙어 있었고, 사라진 사람은 한때 다른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절단된 일부, 자신의 환상에 속하는 부분이 여전히 깊고 지독한 통증의 원천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치료가 가끔 이 증상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 치료법은 없다. 소설 곳곳에서 환지통에 대한 은유를 엿볼 수 있어요. 1장에서는 울면서 전화했던 아이가 아빠의 잘린 손가락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애나가 쓴 글, 프랭키 보일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애나의 첫사랑이었던 프랭키 보일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기도 전에 말 그대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요. 아마도 그는 애나의 환지통이었겠죠. 지금은 실제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것은 사실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존재하는 그런 환지통은 진실이겠죠. 197페이지. 학살이 끝나자 흉포한 이리들이 도시의 문을 통해 밀고 들어온다. 이리는 단순히 전쟁의 상징이 아니다. 전쟁이 낳은 것이자 전쟁이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 이리는 그에게 사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에 실린 차분한 확신 때문에 나도 이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물론 그는 자기 눈으로 이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보았다. 진실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 늦게 이바노프란 키우스크를 떠날 때 나는 러시아가 독일로부터 스타니슬라프를 빼앗은 뒤 짧은 시간 이리가 그 도시를 다스렸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필름 어디에서도 이리는 단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답이 없는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확실치 않을 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시인이 나에게 한 이야기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정보의 부재 속에서 나는 시인을 믿는 쪽을 선택한다. 그곳에 이리가 있었건 없었건 나는 이리를 믿는 쪽을 선택한다. 애도와 치유. 바움가트너라는 주인공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닌가 싶으실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이 책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젊은이에게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에 잠긴 누군가에게 믿을 수 없는 부고를 받은 어른들에게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상실을 겪은 이웃들에게 다른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바움가트너의 온 생애를 관통하는 고통의 기록이면서도 그 시기마다 꽃처럼 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242페이지. 애나와 함께 어느 일요일 오후에 이 신비롭게 텅 비어있는 지대를 탐험하러 나섰던 게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부적인 것은 기억에 없지만 한 가지, 어딘가에서 차를 세우고 피크닉 점심을 먹었던 일, 모래가 많은 땅에 담요를 펼치고 애나의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을 건너다 보던 일은 떠오른다. 그때 그는 강렬한 행복감이 큰 물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해, 얘야. 남은 평생 기억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어떤 일도 지금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을 테니까. 이별의 아픔이나 상실의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견딜만 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게 되고 숨쉬게 되는 그 과정을 바움가트너를 통해 엿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로 뛰어나간 애나처럼, 한밤중에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나가는 바움가트너처럼 끝내는 침침한 겨울빛을 뚫고 걸어나갈 수 있게 돼요. 꽃 피는 4월이고요. 그러면서도 잔인한 4월입니다. 누군가와 이별하고 상실을 겪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은 어떻게든 삶을 가꾸어 나간다는 뜻이겠지요. 바움가트너가 자신의 황폐해진 정원을 다시 살려내고자 애쓰던 마음을 책으로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을 부려둔 정원엔 지금 연두색 잎사귀가 올라오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